17세기 이후 조선으로 전래된 서구식 세계지도와 세계지리서는 처음에는 수도에 가까운 지역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지방에도 일부 학자들이 이를 접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에게 이는 단순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이한 물건을 넘어 하나의 탐구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일종의 유행이라 할 정도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서구식 세계지도가 보여주는 세계는 기존 중화적 세계관에 기초한 지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계에서 본다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는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일대의 세계를 전체 세계로 인식했던 학자들에게 이 세계는 이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었죠. 이를 통해 기존의 지리적 세계를 서서히 넓혀갔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방외기와 고려도설과 같은 세계 지리서도 한 몫을 담당했음은 물론입니다. 서구식 세계 지도에는 역법의 기초를 이루는 천문학적 지식과 더불어 지구과학적 지식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하늘의 형세를 기초로 하여 5대라는 기후대로 나누고 땅의 형세를 기준으로 하여 5대주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대륙에 대하여 그 땅의 경계를 밝혀 중국 밖에도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는 중화관에 기울여 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의 시야를 새롭게 넓혀 주었습니다. 지리적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확대되었죠. 일부 학자들은 천원 지방의 천지관을 극복하여 땅은 둥글다는 지구설 수용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구의 세계 지도를 통해 세계는 5개 큰 주로 구성된다는 5대주설을 받아들인다 해도 곧바로 지구설을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평하고 모난 땅에서 둥근 지구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5대주설 같은 것은 전통 천지관을 고수해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구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천구상의 경위도와 지구상의 경위도가 대응되고 따라서 전체의 관측을 통해 땅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울 수 없었죠. 서구 세계 지도의 중심을 이루는 경의선과 투영법 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조선의 평균적 지식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구설 수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만중, 이익, 안정복, 천문역법과 지리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황윤석, 정약용 등은 지구설을 수용했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이익은 중력의 법칙에 해당하는 지심론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지구의 아래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중국은 여전히 인류와 만물이 가장 먼저 생겨난 곳이며 성인과 현인이 먼저 나와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이라 하였습니다. 문화적 중화관을 탈피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중화적 세계인식의 극복은 지리적 중화관뿐만 아니라 문화적 중화관인 화이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성리학의 이념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리적 중화관에서 탈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화적 중화관까지 극복하는 것은 유교적 원칙의 부정과 연결됩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의 핵심인 존주로는 여전히 중국 문명을 정점에 위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존주로는 주나라를 높인다는 뜻으로 화이론과 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주론적 이념이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학자에게서 문화적 중화관 극복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돈계 실학자인 이종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마테오 리치의 세계 지도를 통해 세계 인식을 확대시키고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문집에는 마테오 리치의 지도를 보고 적은 문서가 기록되었는데요. 이마두 남북극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만국 전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휘는 이상서의 집에서 마테오 리치의 세계 지도를 열람하고는 아시아 부분을 손수 뺏기고 나머지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추려 세계 지도를 재편집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마테오 리치의 기인 10편을 읽고 그것이 인의 절검의 근본을 둔 것이라 높이 평가했지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중화주의적 화이관이나 중국의 문화적 우수성이 전제된 소중화 의식을 철저히 비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중국의 한문화와 상대적인 동이문화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18세기 초 노론 낙론계 실학자인 홍대용 역시 중화주의 세계관을 극복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바탕은 지구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중국과 오랑캐를 구분하지 않는 화이일야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홍대용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어서는 횡계도 없고 도계도 없이 어디나 똑같은 정계이므로 지구상의 어떤 지역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화와 이의 구분이 무의미함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적 차원의 화이론과 내외를 구분하는 명분론마저 무의미함을 역설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지역은 그 자체로서 가치와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상하나 귀천이 있을 수 없다는 홍대용의 논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종의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지역의 고유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사상은 박지원, 박제가 등 북학파로 이어져 이국에 해당하는 청의 선진 문물 수용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유입된 서양의 지리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지식인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보류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의 지리 지식을 조선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여지전도가 대표적입니다. 여지전도는 서양의 지리 지식이 조선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바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전통적인 지리적 세계관이 서구식 세계 지도의 도입으로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이 지도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판본 여지전도의 규격은 세로 85cm, 가로 60cm 정도입니다. 지도의 상단에는 여지전도로 표시되어 있는 지자가 옛 글자인 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도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이 그려져 있고 아메리카 대륙은 없습니다. 서양의 만인 지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의 윤곽도 비교적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지전도는 서구식 양반구도를 기초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이 그려진 지구전도만을 취하고 신대륙 부분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의선이나 적도, 황도 같은 천문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여 흡사, 평평한 대지를 전제로 한 것처럼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지구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동양의 전통적인 천원지방이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했다면 동서남북 사방의 끝에 대해 사극 개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상에는 남극과 북극이라는 용어가 보일 뿐 동서의 끝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지존도는 여전히 중화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설을 수용하면서도 세계를 둥글게 그리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구설로 본다면 중심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환원됩니다. 중화적 세계관에서는 중국이 언제나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지구설에서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중심이 될 수 있죠. 이는 지리적 중화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에 지도 제작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직방세계로 세계를 구상했습니다. 여지전도는 서구식 지도의 영향을 받아 지리적 세계가 확대되었지만 중화적 세계관에 따라 중국을 가운데에 위치시켰습니다. 여지전도는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축소시켜 중국을 중앙에 배치시킨 것이죠. 서구식 세계지도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고수하며 직방세계 중심의 지도를 제작한 대표적인 사례는 김수홍의 천하고금 대총 편람도입니다. 그의 지도는 제작 시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도로 1666년에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크기는 세로 143cm, 가로 90cm로 민간에서 개인이 제작한 세계 지도로서는 비교적 큰 규모입니다. 지도의 대륙 윤곽은 이전 시기에 제작되었던 세계 지도에 비해 뒤떨어진 느낌을 줍니다. 전통적인 중화관에 따라 중국을 중앙에 크게 그리고 동남해안과 서북 지역의 주변 국가를 배치했습니다. 지도에는 지명뿐만 아니라 여백의 주기와 더불어 많은 기록이 수록되었습니다. 또 지도와 지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전통적인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각 지역에는 고금의 인물과 사적 그리고 형승 등이 상세하게 실려 있어서 지금의 역사부도처럼 역사 공부할 때 보는 지도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조선 부분은 뚜렷한 윤곽이 없이 단지 조선의 연혁과 팔도의 개황, 국토상 거리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되는 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지도의 상단에는 대명일통지의 노정기와 당나라 두우의 통전에 수록된 노정기가 실려 있습니다. 지도 왼쪽 여백에는 지도의 서문에 해당하는 김수홍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 지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서구식 세계 지도에 대한 거부는 예조참판 김시진의 역법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테오 리치가 그린 고려 만국전도를 감여도라 독특하게 명명했습니다. 감여는 풍수의 별칭이므로 감여도는 곧 풍수도를 뜻합니다. 리치의 세계지도 제목을 신비적인 풍수도에 대응시킨 것 자체가 리치의 세계지도가 보여주는 세계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의 제자이면서 안정복과 더불어 반서교론자로 유명한 신후담도 서양 학문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지리적 세계관을 고수하려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알레니의 직방외기를 읽은 후의 논평을 통해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은 바다 건너 먼 곳에 위치한 오랑캐 나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크기가 비슷하다 해서 중국과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도덕에 어긋난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리학이 사회 운영의 원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조선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서양 지리 지식의 도입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